우리가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내내 서버 구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그 구축하는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즉 서버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자체는 그냥 원래는 이 일반 실습용 컴퓨터이고 거기에 이제 윈도우즈 일반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체제 자체로는 그 컴퓨터 상황에서는 서버를 운영하기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실습과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클라이언트의 용도의 개인 실습용 컴퓨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 컴퓨터가 별도로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을 하드웨어적으로 또 서버를 여기다 설치해 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지만 VMware하고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가상 컴퓨터를 이제 서버로 쓸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서버 컴퓨터를 만들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뭐 그 두 개의 그 설치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전부 다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또 데몬스트레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거를 이번 시간에 그 하나의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그리고 설치하는 것을 해보고 나면 비슷하게 이제 나머지는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시스템 운영 과목을 하면서 설치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대동소이하고요. 예. 다만 좀 다른 점이 이제 설치하는 OS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락키 리눅스라고 하는 공개판 리눅스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누구나 공개적으로 배포가 되고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배포판이었는데 이번 학기에 사용할 리눅스는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해서 이거는 상용 OS예요. 그러니까 즉 돈 주고 사야 되는 비용을 치러야 되는 OS입니다. 물론 그 두 개의 OS가 전혀 다른 OS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뭐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레드햇 계열의 리눅스 배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레드햇 리눅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리눅스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뭐 이제 용어들만 바꾸는 거죠. 레드햇에서 락키로 바꿔서 포장만 바꿔진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바이너리로 다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는 리눅스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상용 리눅스다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아무렇게나 쓰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용도라든가 뭐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용으로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사용한다면 또 다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레드햇 그 디벨로퍼 그 프로그램에 가입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안 한 학생 있나요? 레드햇 디벨로퍼 프로그램 가입을 아직 안 한 학생 없어요? 다 돼 있죠.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어쨌든 이번 시간 내에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인터벌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또는 쉬는 시간에 꼭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시스템을 그 레드햇 디벨로퍼에 가입을 하면 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구매를 하지 않고도 그 무료로 몇 카피 정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조건이 있죠. 뭐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주 대용량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뭐 꼭 그게 뭐 디벨로퍼가 아니더라도 레드햇 리눅스는 항상 자기네 운영 체제를 쓰려면 뭐 물론 스탠드얼론으로 쓰려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뭐 업데이트도 하고 뭐 패치도 받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이 가입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서브스크립션이라고 그러는데 서브스크립션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시스템 관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업데이트 같은 것도 이런 서브스크립션이 안 돼 있으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학기 했던 락키 리눅스랑 설치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O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정이 컴퓨터를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VM 생성 과정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조립 컴퓨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사오고 뭐 메모리 사오고 뭐 디스크 사오고 그런 식이죠. 그 사다가 이제 앞에 놓고 조립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케이스 파워 이런 건 없습니다만 키보드 모니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요 부품들을 이제 조립하는 과정, 그걸 이제 지정을 해주고 물론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램 용량 얼마나 쓰겠다, CPU는 어떤 걸 쓰겠다,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드디스크는 뭐 용량 얼마로 하겠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설정한 것이 나중에 .vmx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조립한 그 하드웨어의 명세가 쭈르륵 나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VM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립이 되고 이제 그 조립된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또 다운로드 받아온 그 레드 리눅스의 설치 디스크 있죠. 디스크 이미지 파일 다 가져오셨죠? 네? 다운로드 받아왔죠. 혹시라도 안 해온 학생은 우리 컴퓨터에 그 리눅스라고 하는 디스크에 탐색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수 있으니까. 없으면 뭐 옆 친구를 통해서라도 쉬는 시간에라도 재빨리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쉬는 시간 이전에 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설치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디스크를 이제 집어넣고 부팅을 해서 설치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설치 과정에 이제 물론 자동 설치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버를 설치할 때는 자동 설치를 하지 않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이죠. 그죠? 그냥 넣고 부팅하고 몇 번 딸깍하면 끝인데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세팅을 해주고 그 세팅한 대로 설치가 되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재부팅해서 처음 그 리눅스 부팅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또 기본적인 확인 작업, 즉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설치된 시스템을 이제 리눅스에 레드햇에 등록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더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치는 윈도우즈와 달리 그래픽 환경, 즉 그 그래픽 데스크탑 환경이 아니고 GUI 환경이 아니고 기본적인 설치는 그냥 CLI 환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설치를 하고 나서 부팅을 하면 GUI 로그인 화면이 뜨는 게 아니고 시커먼 그 텍스트 커맨드 환경이 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명령어를 가지고 모든 작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원래 그 서버 환경은 GUI 환경을 잘 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GUI 자체가 워낙에 그 시스템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GUI가 편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관리자 편하자고 그 서버에 아주 많은 리소스를 사실은 서버라는 거는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는 용도로 주로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관리하는데 그걸 많이 쓰다 보면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리소스는 줄어들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리자의 그 사용 리소스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CLI 환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일반 윈도우즈는 뭐 GUI 환경으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지만 윈도우즈도 서버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는 설치를 기본적으로 하면 걔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다 CLI 환경이에요. 윈도우조차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쉘이나 이런 그 터미널 상에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리눅스도 그러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환경만 쓸 거냐 하면 그러지 말고 또 한번 GUI도 써보자 해서 GUI 환경을 추가로 설치를 할 거긴 합니다. 그래서 GUI 환경 설치를 할 거고요.
리눅스의 그러니까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기본 GUI 환경은 그놈이라고 하는 그 데스크탑 환경이 있어요. 그런 GUI 환경이 있는데 그 그놈은 좀 화려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다양하고 강력한 그런 GUI 환경인 반면에 그만큼 리소스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픽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좀 가벼운 GUI 환경을 설치할 거예요. 리눅스는 GUI 환경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큰 중요한 그 GUI 환경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놈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고 또 한 가지 환경은 아니다. 뭐더라? KD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양대 산맥인데 둘 다 화려하고 강력하고 멋지지만 그렇지만 리소스를 많이 쓰는 관계로 우리는 좀 더 가벼운 XFC라고 하는 그 그래픽 환경을 설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필요한 GUI 도구들 설정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BM1을 끝내고 이제 BM2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할 텐데 BM2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그놈 환경으로 GUI 환경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우리 그 파워포인트 자료도 그 GUI 환경에 맞도록 설치를 하게 그렇게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그걸 따라가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적인 설치 후에 해야 될 일들도 이제 BM1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물론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서버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네트워크 환경에 배치를 하고, 즉 연결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하는 것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둘 다 BM1과 BM2 둘 다 이제 서버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연결할 거냐면 마치 여러분들 컴퓨터들처럼, 즉 여러분들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들과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 실습실의 랜에 직접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습실 랜에 지난 그 네트워킹 기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랜을 구성한다 하는 것 첫 번째 시간에도 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예, 랜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든 VM도 이 스위치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컴퓨터나 여러분들이 실습용으로 만든 VM이나 똑같은 그 랜 안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 가상 컴퓨터인데 내 컴퓨터 안에 그냥 가상으로 들어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저기다가 케이블을 연결하나? 컴퓨터에다가 뭐 어디 케이블을 다른데 꽂을 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 컴퓨터를 랜에 연결하려면 랜 케이블 가지고 이 컴퓨터에 꽂고 그 다음에 저 스위치에 꽂고 해야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실제로 할 수는 없죠. 가상 컴퓨터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VM웨어에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쓰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그거는 이제 최종 목표이고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러한 모양.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실습실에 있는 스위치 에 여러분들 컴퓨터도 연결하고 또 옆에 친구 컴퓨터도 연결하고 이게 다 이제 진짜 윈도우 컴퓨터들이죠. 그리고 VM도 여기에다 이렇게 연결한다 이거지. 똑같이. 그러나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VM웨어의 메뉴에 보면 브릿지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연결 방식 중에 브릿지 연결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마치 여기에 직접 연결된 것처럼 가상으로 연결시켜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연결할 때는 이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이 실습용 컴퓨터가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유기가 있고 그 공유기에서 이제 포트들이 있겠죠. 그럼 그 포트들의 이 스위치가 이 VM들을 연결할 겁니다. 그게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 요 구조. 요게 이제 공유기의 포트들이에요. 지난 네트워킹 기초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이 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공유기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어제죠, 어제.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의 얘기고 우리 실습실에서는 스위치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유기를 쓰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 또 다른 랜을 하나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습실 랜 말고 별도의 랜을 구성하는 거죠. 그 환경을 이 실습용 PC가 대신해 준다 이거예요. 공유기로서. 물론 이것이 그럼 공유기로서 사용되는 기능은 누가 제공하느냐? 이것도 VM웨어가 사실은 제공해요. 요 브릿지 기능도 VM웨어가 제공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런 거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공유기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공유기가 만들어지고 이 공유기에 여러분들의 VM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는 별개의 네트워크이죠, 사실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해야 될 주소 체계도 달라집니다. 네트워크가 달라지면 거기서 쓸 수 있는 주소는 혼용이 되면 안 돼요. 딱 그 네트워크별로 쓸 수 있는 주소가 분리가 돼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할 때는 즉 여러분들 실습실 랜에 연결할 때는 실습실 랜에서 사용하는 주소들을 써야 되고 그 주소들은 이러한 주소들입니다. 이러한 주소들. 그 다음에 이 공유기, 그러니까 VM웨어가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실습실 PC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이 공유기의 랜에 연결을 할 때는 또 다른 주소를 쓰는데 그 주소가 이러한 주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결도 달라지고 주소 체계도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공유기가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이 랜에서 쓰는 이 주소들은 이거는 사설 IP 주소라고 하는 주소들입니다. 그 주소들의 종류 중에 사설이라는 게 영어로는 뭐 프라이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이 주소들은 공인 IP 주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인은 뭐 공용이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퍼블릭입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는 IP 주소인데 그 IP 주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 용도별로. 그런데 이제 우리 실습실에서 지금 실습실 PC들이 쓰는 주소들은 다 공인 IP 주소라고 하는 공용 IP 주소고요. 이 가상 공유기 상에서 쓰는 네트워크에서의 IP 주소들은 사설 IP 주소라고 하는 IP 주소를 쓴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 그 공인 IP 주소와 사설 IP 주소는 어떤 차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이 공인 IP 주소는 이건 그 주소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정되는 주소고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정되어 있는 이 IP 주소는 전 세계 어딜 뒤져봐도 그 주소를 쓰는 데가 없어요. 유일하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주소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 IP 주소로. 네트워킹이 가능하죠. 전 세계 어디서든. 물론 뭐 보안상 방화벽으로 막아놨을 수는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 어떤 패킷이 있을 때 이 실습실 IP 주소로 목적지로 해서 들어오는 패킷은
차단합니다. 방화벽에서. 그건 보안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방화벽 보안만 해제를 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찾아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물론 교내에서는 어디든 그 공인 IP 주소, 교내에 있는 공인 IP 주소로 찾아갈 수 있어요. 네트워킹이 되죠. 그런 것이 이제 공인 IP 주소이고요. 그다음에 사설 IP 주소는 이런 사설 IP 주소는 전 세계 어디서나 사설 네트워크에서 임의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 임의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중복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복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중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복해서 쓰고 있냐? 여러분들 지금 VM웨어 전부 다 방금 아까 얘기한 공유기 상에서 쓰는 랜 주소는 다 적어요. 다 똑같아요. 192.168.5. 얼마. 그게 여러분들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0명이 있다고 그러면 20명이 다 중복해서 쓰는 거죠. 알겠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공유기 안에서는 그 주소를 가지고 쓸 수 있지만 그 주소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있는 공유기에 있는 똑같은 주소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요. 왜? 주소가 중복이 되니까 어떤 녀석인지 그걸 확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교수님, 이 가상 공유기 상에 있는 컴퓨터들은 인터넷이 안 되겠네요. 주소가 중복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인터넷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공유기가 있잖아요. 공유기 안에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나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로 접속한 그 휴대폰이나 전부 다 사설 IP 주소가 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IP 주소 확인하는 방법 지난번에 해봤죠. ipconfig /all 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들 전부 다 사설 IP 주소가 할당이 돼요. 그 주소를 조사해 보면 다 사설 IP 주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들 다 어때요? 인터넷 되잖아요. 휴대폰 와이파이로 연결해도 인터넷 다 쓰죠. 사설 IP 주소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걸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NAT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NAT. 공유기 상에 이 컴퓨터들이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게 이게 NAT 기술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NAT 기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를 트랜슬레이션 이거는 번역한다는 뜻이죠.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할당받은 주소는 이제 사설 IP 주소란 말이죠. 그럼 얘가 인터넷에 있는 어떤 뭐 구글에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가 나가서 여기에서 NAT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주소가 두 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나갈 때 이제 내 주소와 상대방 주소 두 개를 이제 라벨링을 붙여서 나가죠. 여기서 내 주소와 상대방 IP 주소를 붙여서 나가는데 여기서 나갈 때 상대방 주소는 어차피 어때요? 공인 IP 주소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둬요. 당연히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 주소를 이제 사설 IP 주소가 아닌 공인 IP 주소로 바꿔버립니다. 공인 IP 주소로 바꿔버려요. 누구의 공인 IP 주소냐? 얘의 공인 IP 주소. 여러분들 실수일 컴퓨터에 공인 IP 주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나가요. 그럼 나중에 구글에서 답을 줄 때 누구한테 답을 주느냐? 그 가상 머신의 사설 IP 주소가 아닌 그 여러분들 PC 공인 IP 주소로 답을 줍니다. 알겠어요? 그럼 인터넷 통신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닌 그 가상 머신이 아닌 여러분들 그 실습 컴퓨터는 공인 IP 주소가 있으니까 그 공인 IP 주소로 응답을 줄 수 있어요. 연결이 되겠죠. 거기까지는. 그럼 거기까지 도착한 것을 이제 PC가 받아서 NAT 기능에서 다시 그걸 원래의 사설 IP 주소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원래의 사설 IP 주소로 다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VM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는 예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컴퓨터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NAT라는 기술을 써서 인터넷상의 통신이 가능해진다. 안 되는 건 아니다. 알겠죠?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이 공유기와 NAT의 개념에 대해서? 네. NAP랑 공유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설 IP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NAP랑 공유기만 있으면 NAT와 공유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사설 IP로 그렇게. 그게 이제 제한점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점이냐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는 있어요. 처음에 최초에 이걸 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NAT를 해줘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쪽에 뭐 구글 컴퓨터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 내가 노트북을 들고 이 컴퓨터를 접속을 하려고 해요. 이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갈 때는 구글까지 갈 때 여기서 구글이라고 그러고 여긴 카페라고 합시다. 카페 노트북. 여기서 구글의 공인 IP 주소를 지정해서 여기서 나가니까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카페에서 여기에 올 때는 예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예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왔을 때 과연 얘한테 건네줄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공유기상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으면 이 주소라는 게 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NAT라는 기술은 여기서 나갈 때 그때 지정되는 주소, 그 주소여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갈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컴퓨터가 석 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내 방 컴퓨터, 동생 방 컴퓨터, 또 엄마 아빠 휴대폰 얘네들이 다 다른 IP 주소, 사설 IP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구글에 접속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글에 접속하는 데이터의 모든 송신 주소는 다 여러분들 집의 PC의 주소 아니고 여러분들 집의 경우에는 공유기가 그걸 하니까 공유기의 IP 주소, 공인 IP 주소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글이 그걸 돌려줄 때 다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여러분들 가정에 공유기한테 돌려줘요. 그럼 공유기는 그걸 엄마한테 보낼 건지 아빠한테 보낼 건지 나한테 보낼 건지 아니면 동생한테 보낼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 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면 여기서 그것들을 다 저장해 놔요. 그런 정보들을. 어떤 정보냐면 뭐 아직은 안 배워서 좀 그렇지만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 그 포트 번호라는 번호가 있어요. 또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통신 프로토콜 분석을 들은 학생들은 트랜스포트 계층의 역할 중에 포트 번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학생이 있을까요? 포트 번호에 대해서 혹시 포트 번호가 기억이 난다 하는 학생이
슬프게도 아무도 없군요. 네. 어쨌든 그 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프로세스 즉 그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세스 그 서비스 프로세스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 브라우저의 프로세스 또는 뭐 시큐어쉘이나 뭐 원격 데스크탑 이런 걸로 연결하면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각각의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프로세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마다 고유의 포트 번호를 부여를 받아요. 16비트로 되어 있는 포트 번호를. 그래서 그 포트 번호가 각각의 연결마다 전부 다 부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공유기 NAT는 여기서부터 오는 그 각각의 포트 번호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주소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줄 때도 그 포트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트 번호를 보고서 주소는 어차피 얘 주소지만 포트 번호가 다 다르니까 그 포트 번호를 보고서 1위로 보내줄 수 있다 한 겁니다. 그 포트 번호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NAT라는 것이 주소 변환도 하지만 그 주소만 가지고는 식별이 안 되는 여러 개가 이 사설 IP소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포트 번호로 구분해서 해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응답을 할 때 여기서 처리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아예 이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구글이 아니고 카페에서 여기에 접속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접속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접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연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포트 번호라는 게 따로 없어요. 왜? 아직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접속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접속하는 프로세스가 없고 그러니 당연히 이쪽에는 그 프로세스에 배당된 포트 번호라는 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트 번호를 뭐 지정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는 이미 여기서부터 딱 저장해 놓은 포트 번호가 있으니까 얘가 그 포트 번호로 보내면 여기서 그걸 알아서 넘겨주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해놔야 됩니다. 미리 약속을 해놔야 돼요. 여기에 연결하려면 여기에 포트 번호 얼마로 해야 된다. 또 여기에 하려면 포트 번호 얼마로 해야 된다. 여기로 하려면 포트 번호 얼마로 해야 된다 하는 걸 여기다가 미리 저장해놔야 돼요. 사전에. 그러면 여기서 그 포트 번호로 물론 이 IP 주소와 얘의 IP 주소와 그 포트 번호를 다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지정해 주면 여기로 오면 포트 번호를 보고 1일 보낼지 그거를 결정을 해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트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이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공유기에 보면 공유기 메뉴 중에 포트 포워딩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할 때 포트 번호를 얼마로 해서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할 거냐 하는 것을 미리 설정해 놓는 거예요. 알겠죠?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좀 답이 됐나요? 답이? 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뒤에 또 뭐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뒤에 파워포인트에 다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여기에 없고 다음 파워포인트에 있구나. 네트워크 그 설정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그 NAT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NAT가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외부에서 접속하려면 포트 포워딩이라는 게 필요한데 포트 포워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포트 포워딩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공유기는 또는 우리 실습실 환경이라면 이제 가상 그 공유기를 만드는 VMware는 어떤 설정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이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이 가정 환경은 예전에 그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절에 실습을 실습실에서 슬프게도 못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의 환경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가정에 이제 공유기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이 공유기가
NAT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우리 실습처럼 공인 IP소가 아니고 여기도 사설 IP 주소예요. 그래서 NAT가 동작을 해서 공인 IP 주소로 외부로 나가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설 IP 주소를 쓰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습용 PC에 또 VMware를 설치해서 가상 컴퓨터를 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여기도 또 사설 IP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NAT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단으로 여기서 외부로 나가려면 2단으로 NAT를 해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복잡한 환경을 몇 년 전에는 실습을 했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우리 이 실습과 비슷하게 해보려면 이렇게 실습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우리 요 서버 구축 과목은 이 실습 환경이 꽤 좀 민감하죠. 기본적으로 수업은 이 실습 환경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독자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전혀 다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즉 실습실에서 실습한 것과 이 가정에서 나름대로 실습하는 것은 사실상 네트워크의 호환은 조금 힘들고 어떤 그 환경에 따른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에 관한 그 어떤 실습을 할 때는, 물론 우리는 서버 구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실습이 들어가 있어요. 예.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설명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 설치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다. 마치 그 윈도우, 리눅스 이런 걸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른다. 이건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품군들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하이퍼바이저. 그래서 그런 하이퍼바이저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VMware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 등록을 하고 자유로이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이건 상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거 그 데모용 아니면 데모용으로 이제 한정된 날짜만 쓸 수 있었던 그런 공개 버전이 있었는데, 이제 VMware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이거 완전히 프리로 풀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은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이거 다 여러분들이 수업 외에 실습을 하려면 다 뭐 공개 버전, 즉 한정된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다 돈 주고 샀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오라클에서 만든 오라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죠. 이게 뭐 태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선 마이크로에서 출발했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가 지금 오라클로 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뭐 공개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빅은 윈도우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버전에 따라서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홈 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퍼빅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프로페셔널 버전 이상의 윈도우즈, 그러니까 윈도우즈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죠? 홈 버전, 뭐 또 그 프로페셔널 버전, 에듀케이션 버전, 또 뭐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렇게 윈도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홈 버전은 안 되지 싶은데 나머지 버전들은 다 될 거예요. 내장되어 있는 하이퍼비라는 게 있고,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걸로는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얘네들은 뭐 윈도우, 리눅스 아마 다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윈도우에서 뭐 다른 걸 별도로 물론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 윈도우즈를 쓰면서 동시에 그 윈도우즈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별도의 VM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윈도우즈 내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윈도우 서브시스템 포 리눅스라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이 커맨드 라인에서 이거죠. 이 터미널에서 여러분들이 WSL 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냥 이 커맨드 라인에서 바로 리눅스로 전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윈도우즈 명령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커맨드 환경이죠. 쉘 환경인데, WSL 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는데 이거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리눅스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모든 게 리눅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리눅스를 쓸 수 있죠. 뭐 물론 이 WSL도 그냥은 설치가 안 돼 있고 기본으로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 저기 윈도우즈의 그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이 WSL 설치를 바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배포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배포판을 WSL에 올려서 어떤 배포판이건 아마도 락키 리눅스든 아니면 레드햇 리눅스든 아마 다 가능할 거예요. 근데 레드햇은 최신판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약간 좀 뒤에 걸 거고, 락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판이 있고 몇 가지 또 우분투라든가 이런 배포판들이 이 WSL용으로 다 마련이 돼 있고, 뭐 이것도 하려고만 하면 그래픽 환경도 만들 수가 있어요. 커맨드 라인 환경뿐만 아니고. 어쨌든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이제 VMware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쓰겠다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이외에도 가상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같은 데서도 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로서 그러니까 원격의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이런 하드웨어 머신을 가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클라우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격 VM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실에도 올려놨지만 오라클 그 클라우드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그 정책이 좀 좋아요. 그래서 평생 무료로 최대 4대의 가상 머신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물론 최대 4대를 쓰려면 각각의 램이 아마 8기가 이내로 제한이 되든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8기가만 해도 뭐 실습용 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CPU나 그런 게 좀 느리죠. 램이 8기가인가? 정확히 전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최대 자기가 한번 그 가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램의 코타가 32기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버추얼 머신별로 나눠서 할당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디스크도 뭐 한 수십 기가 정도씩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면 실습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주는 건 좀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원코어인가 투코어짜리 성능도 별로 좋지 않은 걸 텐데, 운이 좋으면 그 ARM 코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CPU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텔과 똑같은 그 명령 세트를 가진 인텔 CPU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그 운이 좋으면,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금방금방 없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공급을 하긴 하는데 금방금방 사라져요. 해보면 거의 평소에는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 CPU를. 그러나 이제 운이 좋으면 그걸 이제 딱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암코어 CPU는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코어도 4개 들어있고 뭐 성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램을 그냥 32기가를 전부 다 몰빵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대 VM에. 그 정도로 그 고성능으로 좀 꾸릴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운이 좋게 그 암코어 CPU 할당을 받을 수 있는 VM을 2개를 할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무료의 한계가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저장 용량의 한계, 그 다음에 또 뭐 시간당 또는 일당, 월당 트래픽을 얼마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무나 안 써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설치만 해놓고 놀려놓으면 얼마 지나면 그냥 그거 삭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당, 시간당 메모리 사용량 얼마 이상, 또 CPU 사용량 얼마 이상, 또 트래픽, 즉 데이터의 흐름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그 VM을 계속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쓰기 시작해서 한참 동안 안 쓰면 그냥 통보를 하고 그 머신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걸 주의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계속 어느 정도만 유지하면 계속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VM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해서 작업을 해봐도 좋죠. 네,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이 VM과 달리 항상 온이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 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PC에 접속해서 뭐 부팅을 하지 않아도 항상 부팅 온 상태로 24시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전기료가 들 이유도 없고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여러분들이
학습용으로 또 프로젝트용으로 해보는 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실에 파워포인트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최신의 버전은 아닌 것이 제가 최신의 버전을 할 수 없는 게 그거 한번 가입하면 또 가입하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똑같은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만든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건데 아마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할 텐데 하는 그 인터페이스나 메뉴가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요즘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이 쓸 그 뭐랄까 찬스가 있다 하는 소개를 드리는 선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뭐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 우리 실습실은 이걸 다 권장사항을 만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사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상화라는 것을 CPU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그 다음에 CPU 성능 뭐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준비되어 있죠, 그죠? 예, 대여를 받았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건 준비가 돼 있어야 VM을 아까 얘기했던 그 하드웨어 구성 명세에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스크도 여기에 가상으로 파일로 디스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스냅샷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운영체제의 이 상태를 그대로 마치 그 사진을 찍어 놓듯이 딱 스냅샷을 걸어두면 나중에 막 다른 것 하다가 뭐 잘못 보였어도 다시 그리로 원복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백업과도 비슷하죠. 근데 백업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이거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 창을 띄운 상태에서 스냅샷을 걸었다 그러면 나중에 되돌리면 그대로 그 창이 떠 있는 그대로 다시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습을 해보는데 원위치로 가고 싶을 때 또는 뭐 뭔가 내가 실습을 할 때 뭔가 좀 이게 아닌가 하고 좀 뭐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원상 복귀하는데 매우 좋은 도구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그 스냅샷을 하면 그 스냅샷 자체가 결국은 디스크의 파일로 그 메모리 상태라든가 디스크 상태가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적절히 그걸 활용을 하되 너무 과도하게 남용을 하면 그것도 이제 너무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스냅샷. 뭐 설치 배포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 프로그램 여기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1년 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VM을 계속해서 1년 뒤에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서브스크립션을 연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갱신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대략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치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각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VM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된 거로 쉬었다가 합시다.